네, 안녕하세요. 영어 초졸 검정고시 기본서 이론 강의를 맡고 있는 송채영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초등 기본 어휘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기본 어휘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출문제에서 다양한 그런 부분들의 어휘가 나오는 만큼 분야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기본 어휘들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요. 중요한 부분들 외워주시고 또 따라 읽어주시면서 기억하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휘 공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숫자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실 텐데요. 이 숫자라는 부분은요, 물건의 가격이 주어지고 그 물건의 가격이 몇 달러인지 물어보는 그런 어떤 유형의 문제부터 다양한 패턴으로 숫자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0을 나타내주는 단어는 우리 Z로 시작하는 Z 발음이 나는 zero라고 읽어주시게 되겠는데요. 숫자 0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숫자는 아닙니다만 0이라는 가장 모든 숫자의 기본이 되는 부분인 만큼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은 1, 2, 3, 4에 관련되어 있는 숫자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자, 하나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원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을 뜻하는 단어는 to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one, two 기억해 주시면서 밑에 보니까 3을 의미하는 단어가 나와줬습니다. th 발음을 함께 묶으면 th 발음이 나지요. 번데기 발음이 나면서요. 뒤에 보시면은 알파벳 R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th라고 읽어주신 다음에 뒤에 E가 연달아서 나옵니다. 장음 발음해 주시면서 3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숫자 4를 의미하는 단어는 4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5은 5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시면요. 6에서 10까지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숫자 6은 영어로 6라고 읽어주시면 되세요. 7은 7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주고 있겠고요. 8은 8, 9는 9, 마지막으로 10을 의미하는 단어는 1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지금부터는 11에서 19까지의 단어를 먼저 살펴보실 거예요. 자, 11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우리가 11이기 때문에 10 더하기 1로 생각하시면서 10은 숫자로 10이라고 하고 1은 1이니까 10원이겠구나 하시면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되실 거예요. 우리 숫자 11은 11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발음을 해주고 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편하실 것 같으세요. 자, 그 다음에 숫자 12는 12라고 읽어주게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알파벳 V는 앞서서 공부하셔서 발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요. 성대가 울리면서 V 하는 발음이 나기 때문에 읽어주실 때 그냥 12로 읽어주는 것보다는 V 발음은 V 발음을 생각을 해주시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요. 13부터 19까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13부터 19는 공통적으로 뒤에 들어가는 알파벳이요. T-E-E-N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teen이라고 읽어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숫자 13은 13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3이 아니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4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는요. 14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15는 15teen이 아닙니다. 5가 아닌 V를 F로 고쳐서 15이라고 읽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은 16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7을 의미하는 단어는요. 7에 teen을 붙여서 17. 마찬가지로 18이라는 단어도요. 8이라는 8을 의미하는 단어에 10단위를 표현해 줄 수 있는 18을 의미해 주기 위해 뒤에 붙은 teen을 붙여서 18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9까지는요. 19이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13부터 19까지의 단어를 보시니까요. 끝에 teen을 붙여서 비교적 간단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teen이 붙기 때문에 13부터 19까지는요. 즉 13살부터 19살이라고 우리가 나이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teen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는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13살부터 19살까지는 10대를 의미하는 teenager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이제는 10의 단위로 20, 30, 40, 50 쭉쭉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끝나는 알파벳을 보시니까 ty를 붙이게 돼서요, 우리가 20을 20, 30의 경우에는요, 30, 40은 40, 50은 아까 15는 teen이 붙어서 15이라고 했다라면 이번의 경우에는요, 50은 50라고 읽어주게 되겠습니다. 10단위는 t가 붙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자, 60 보시면 60, 70은 70, 80은 80, 90, 90까지 우리가 10의 자리 단위로 표현할 때는 ty를 붙인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보시니까 100이 나왔습니다. 100은요, 100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100을 표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냥 100을 의미할 때는 100 또는 100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요. 만약에 200, 300, 400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만약에 200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200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숫자를 붙여서 100의 단위를 표현해주는 100라는 단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 1000의 단위가 나와줬는데요. 1000은 thousand라고 읽어주게 됩니다. 100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3000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시고 싶으면 thousand 앞에 3를 붙여서 3000라고 해주면 3000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요. 이번에는 100만을 표현하는 million이 나와줬습니다. million 기억해 주시면서 밑에 보시는 billion은요. 10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보통 50억 인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 50억이라는 인구를 영어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싶으시다면 5라는 숫자 5를 붙여서 5 billion이라고 하면 또 50억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숫자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 어휘들 점검해 보셨고요. 이번에는 요일과 월에 관련되어 있는 어휘를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일단 요일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월에 관련되어 있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대문자로 적어줘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문장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면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를 써서 사용을 해주시지만요. 요일과 월과 같은 단어의 표현을 하고자 하실 때는 꼭 대문자로 써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이라는 단어를 표현해 주실 때는요. 우리가 Monday라는 어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Tuesday라고 읽어주게 되고요. 수요일은 단어가 조금 길기 때문에 좀 더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알파벳 중에 D가 있습니다만은 이 D는 단어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D의 발음 내주시지 않으면요. WE 뒤에 나와 있는 N의 발음으로 연결이 되겠죠. 보통 W는 우리가 워 발음을 내주시는데요. 그 뒤에 보는 E는 에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까지 됩니다. 그 뒤에 D는 발음이 나지 않고요. N이 바로 연결이 되죠. N은 보통 받침으로 가는 경우에 니은 발음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Wednesday,
Wednesday가 바로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요. 목요일 나와 있습니다. 목요일 Thursday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금요일은 Friday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요일이라는 단어를 나타내주는 어휘 살펴보시면요. 우리 토요일은 Saturday라고 읽어주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직장인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말을 나타내는 일요일은 Sunday가 되겠습니다. 자, 요일에 관련되어 있는 어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요일에 관련되어 있는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달력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데 11월 5일의 날짜를 보니까 위에가 수요일이다. 그러면은 그 수요일에 맞는 요일에 영어 단어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요일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7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어휘들 잘 점검해 주시면서 틀리지 않도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요일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어휘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실게요. 자, 일주일은 보통 week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일은요, weekday라고 해주시면 평일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주말은요, 평일이 끝나면 주말이 오겠죠. 따라서 weekend, 즉 weekend라고 하면 주말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통 몇 월인지를 물어보면서 그 순서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월을 적어준 다음에 그 월이 1월부터 12월까지 몇 월을 의미하는지 보기 위해서 한글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 월은 단순하게 1월부터 12월에 월만 나오는 게 아니라 생일을 물어보면서 함께 날짜를 물어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뒤에 몇 월, 며칠까지 해서 월과 그리고 날짜를 표현해주는 서술까지 같이 묶여서 나오는 경우도 좀 종종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사실은 이 월에 관련되어 있는 영어의 그 기원에 관련되어 있는 줄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사실은 너무 여러 가지 조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일단 저는 지금부터 1월부터 12월까지요 읽는 방법과 소리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그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읽어주실 때는요 J로 시작하죠. January라고 읽어주시면 새해의 첫 날을 의미하는 1월이 되겠습니다. 자, 2월 보시면 February라고 읽어주시면 우리가 2월이 되겠고요. 3월은 March라고 읽어주시면 우리가 그 봄이 다가오는 시작을 나타내주는 3월이 되겠습니다. 4월은요. April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4월 중에서 만우절이라는 날이 있죠. 만우절에는 보통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아는 지인들에게 선의의 거짓말, 그러니까 너무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지는 않아야 되니까요. 자,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을 조금 놀라고 긴장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4월에 사람들을 약간 바보로 만드는 날이다 라고 하는 이 만우절 April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요. April에 4월에 fools, 바보가 되는 day, 날이다 라는 의미로 April Fool's Day라고 하면 만우절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월 보시면 May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6월은 Jun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7월은 July, 8월 August, 9월 September. 자, 9월부터 12월까지는 뒤에 BER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Bur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10월 October, 11월 November, 마지막으로 12월은
December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비교적 같은 어휘가, 같은 알파벳이 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암기하시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다시 요일과 달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더라도 대문자 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파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보통 가족 같은 경우에 이 가족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그림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주어지고요. 그 그림에 알맞는 가족의 구성원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먼저 살펴보시면 우리 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를 묶을 수 있는 가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family라는 어휘를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아버지를 뜻하는 단어는요. father 앞에 grand를 붙여서 grandfather이라고 하면 할아버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할머니는 father를 mother로 바꿔줘서요. grandmother이라고 하면 할머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버지는 father, 어머니는 mother. 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으로 태어난 남자를 뜻하는 것은 아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들은 son이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주고 있고요. 딸은 daughter이라고 읽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니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묶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휘로는 조부모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arents, 부모님이라는 단어에 grand를 붙여서 grandparent 하면 조부모님, 즉 할머니, 할아버지를 뜻하게 되겠고요. 자, 부모님의 parents. 자, 그런데 부모님 중에 아빠와 엄마의 관계가 그 아버지, 어머니 관계로만 봤을 때는 남편과 또 부인의 관계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 남편을 뜻하는 어휘로는 husband, 부인은요, wife가 있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낳은 자식 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아들과 딸도 누가 먼저 태어났는지 또는 이제 관계를 의미를 해주면서요. 우리가 남자 형제라는 의미를 뜻하기 위해서는 brother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주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형제는요. 단순하게 뭐 형 하나만 의미할 때 남자 형제를 쓰는 게 아니죠. 형과 그리고 남동생, 오빠를 전부 다 일컫는 말로 우리가 brother이라는 단어 쓸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자 자매도 여동생, 누나, 언니를 다 포함하는 의미로 sister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삼촌은 uncle이라는 어휘 이용해주고 있고요. 이모, 고모, 숙모들은 aunt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사촌, 뭐 이모나 또는 삼촌의 자식들이 우리가 사촌이 될 텐데요. 사촌은 cousin이라고 읽어주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조카가 나와 있습니다. 조카는 내 뭐 형제나 사촌이 낳은 자녀가 조카가 되겠죠. 보통 이 조카를 우리가 표현을 하실 때는요. 조카 중에서 남자인 조카는 nephew라고 읽어주시게 되고요. 여자인 조카는 niece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굉장히 그 가족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어휘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에서 나올 때 뭐 아버지, 어머니 또는 뭐 여자, 자매 그리고 형제 이런 그림을 이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앞서서 보신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잘 기억해 주시면서 가족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계절과 날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계절, 날씨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매번 출제되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전에는 항상 시험에 기출문제에 빠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계절과 날씨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억 잘 해주시면서요. 지금부터 보시면 우리 봄을 나타내주는 단어는 spring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더운 여름은요, 우리가 summer이라는 어휘를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방학을 하는 여름방학을 summer vacation이라고 하면 바로 여름방학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니까요, 가을이라는 계절을 나타내주는 단어로 fal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fall은 사실 동사로는 떨어지다라는 의미도 있어서요. 가을은 굉장히 날씨가 선선하면서 낙엽이 지고 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기도 하는 계절이죠. 따라서 그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낙엽이 떨어지다로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은요, fall이라는 단어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밑에 보시면 autumn이라는 단어도 적혀 있습니다. 둘 다 가을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자, fall은 보통 미국에서 사용을 할 때 우리가 가을을 의미를 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autumn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보다는 조금 더 영국 쪽에서 많이 쓰는 어휘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니까 겨울 나와 있습니다. 겨울 winter이라고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겨울방학은 winter vacation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요. 자, 지금까지 계절에 관련되어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배우셨고요. 그러면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각각의 계절에 맞는 날씨 표현들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e이라는 단어 나와줬습니다. 이 fine은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굉장히 이제 생활 표현들 굳어져 있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How are you? 어떻게 지냈니? 하면서 상대방에게 안부를 물을 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들 알고 계시는 표현이시잖아요. 자, 그랬을 때 보면 I'm fine, thank you. 나는 잘 지냈어. 괜찮아. And you? 너는 어땠니? 이런 표현을 보셨을 때도요. 이 fine이 좀 긍정적인 의미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fine 하면 맑은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날씨 표현에서는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날씨가 clear하다라고 하면요. 이 clear도 굉장히 맑고 뭔가 선명한 날씨를 우리가 clear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hot 하면 간단하지만 강렬한 단어죠. 여름에 자주 쓸 수 있는 더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장마철이 왔어요. 자,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계절이 되겠는데요. rain, 비가 내리다는 동사에 y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rainy 하면 비가 내리는, 비가 오는 이라는 의미로도 사용 가능하시겠고요. 바람이 부는 windy, 그리고 가랑비가 오는은요. drizzle이라는 이슬비가 내리다, 가랑비가 내리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요. 이를 빼시고 y를 붙여서 drizzly라고 하면 형용사로 가랑비가 오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stormy라는 표현 이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 내리는도 마찬가지입니다. snow, 눈이 내리다라는 동사에 y를 붙이셔서 snowy 하면 눈이 내리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추운은 cold, 안개가 끼는 foggy, 그리고 쌀쌀한 추운 chilly라는 단어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마지막에 freezing이라고 적혀있는 이 표현은요. freeze가 꽁꽁 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freezing 하면은 몹시 추운, 꽁꽁 어는 듯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절과 날씨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 색깔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깔은요, 단순하게 이제 그 색깔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에 이제 밑줄을 긋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물건과 그 물건에 알맞는 색깔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함께 묶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을 합니다. Where is my cap? 내 모자 어디 있지? 라고 물어보면요. Here it is. 여기 있어. 라고 상대방이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No, it's not mine. 아니야, 그거는 내게 아니야. Mine is blue. 내 것은 파란색이야.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그 물건이 나오고요. 그 물건의 색깔을 연결을 해주는 방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색깔에 관련되어 있는 어휘들도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꼭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초이지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색깔 어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white라고 읽어주시면 되지요. 흰색 밑에 살펴보시면요. 아이보리 색깔, 흰색보다는 조금 탁한 색이죠. 조금 더 부드럽지만 탁한 색이 이 아이보리는 방금 이제 읽은 한글과 똑같이 ivory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노란색은 yellow라는 단어를 이용을 합니다. 오렌지색, 자 오렌지색이니까요. orange라고 읽어주면 되겠고 달리 말하면 주황색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녹색은 green이라고 읽어줍니다. 빨강색은요. 열정이 가득한 정열의 색 빨강은 red라고 읽어주는데요. 우리가 알파벳 공부하시면서 이제 파닉스 발음 보셨을 때 L과 R 발음 구별하는 거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L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입 천장에 살짝 혀를 댔다가 떨어뜨리면서 L 하는 발음이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보면 빨간색은 그 L이 아니라 R로 적혀 있습니다. R은 천장에 붙지 않습니다. 중간에 떠 있죠. 혀가 떠야 됩니다. 그래서 R 하는 조금 더 굴리는 발음으로 낸다라고 했었는데요. 따라서 빨간색은 red가 아니라 red라고 읽어주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자, 갈색 보시면 brown이라고 읽어주시겠고요. 파란색은 blue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란색 이제 뒤에서 또 공부하시면서요. 우리가 기분을 표현할 때도 나중에 배우시겠습니다만 파란색의 기분을 우리가 표현을 하고자 한다. 만약에 그러면요. I feel blue 하면은 그때는 나는 파란색을 느낀다가 아니라 나는 좀 우울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blue를 우울한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남색은 navy, 보라색은 purple, 회색 gray, 마지막으로 검정색은 black 이라는 단어. 굉장히 좀 세련된 색이 검정이죠. 검정은 black 이라고 읽어주겠습니다. 자, 색깔 어휘 살펴보셨었고요. 지금부터는 스포츠 보실게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요, 좀 그림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이 이제 야구 모자를 쓰고 뒤에 야구 배트를 들고 있어요. 결국에는 야구를 하는 그림이죠. 그랬을 때 이 종목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대화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는 뭐를 좋아하니? 그래서 나는 야구를 좋아해. I like 뒤에 밑줄이 그어진 다음에 나오거나 굉장히 좀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 종목들은요. 그림을 통해서 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축구 보시면 축구는 soccer이라는 단어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야구는 baseball, 농구는 바구니에 넣는 공의 경기가 농구가 되겠죠. 따라서 basketball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구는 볼리볼이에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소리 나는 대로 읽어주시면 되세요. 배드민턴.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니까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니스도 외래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읽어주시면 테니스가 되겠고요. 탁구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는데요. 이 탁구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탁자위, 즉 탁구대에서 하는 공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시합 운동 종목이 탁구가 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이라는 단어를 붙여줘서 테이블 테니스 하면 탁구가 됩니다. 근데 이 왔다 갔다 작은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소리가 핑
퐁 하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핑퐁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키는 하키, 마찬가지로 레슬링도 레슬링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기죠. 올림픽 이제 종목 나가면은 항상 이제 메달을 잘 따오고 있는 우리나라의 좀 자부심인 스포츠 태권도, 역시 태권도라고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수영은 스위밍, 마라톤은 마라톤, 스키, 골프도 골프라고 읽어주시면 되겠네요. 승마는 말을 타서 움직이는 경기가 되겠죠. 따라서 horse riding이 승마가 되겠고요. 사격은 총을 쏘는 종목입니다. 따라서 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shoot, 이용해서 shooting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는요. 일본의 좀 대표적인 스포츠죠. 주도라고 읽어주시고요. 복싱도 복싱, 핸드볼 소리 나는 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직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 굉장히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직업은요,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뭐 찾아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빠나 엄마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림들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도 생활 표현, 그러니까 친구와 뭔가 대화를 하면서요, 직업을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뭐 어머니의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은 이라고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장래희망 물어보는 표현 중에 What do you want to be? 즉, What do you want to be?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즉, 장래희망을 물어보면 또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어휘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직업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teacher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요리사는요, 요리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요리사는요,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보통은 동사에 이 R을 뒤에 붙이게 돼서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업을 나타낼 때 보통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만요. 쿡은 좀 예외입니다.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cook, 동사 그대로 옮겨주셔야 직업이라는 뜻이 되고요. 뒤에 ER을 붙인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요리사라는 직업이 아니라 요리를 할 때 사용을 하는 조리기구, 요리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제트기, 비행기, 즉 항공기를 이제 조종하는 사람을 우리가 조종사라고 해서 pilot이라는 단어 쓰고 있고요. 댄서, 춤꾼은 춤을 추는 사람이니까 dancer. 뒤에 보시면 피아노 연주하는 피아노 연주가는 피아니스트라고 읽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고요. 의사는 doctor. 자, 근데 이 의사 선생님도요, 영역이 좀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치아를 관리해주고 치아에 이제 뭐 들어가 있는 세균이나 충치를 치료해주는 선생님인 치과 의사는요, dentist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해주기도 하고요. 제빵사, 빵을 이제 굽고 빵에 요리를 하는 이 제빵사는요, 동사 bake, 굽다라는 동사에 R을 붙여서 baker이라고 표현 가능하시겠습니다. 간호사는 nurse라는 단어 이용해주고요. 이 간호사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직업군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경찰관은 police officer이라고 읽어줍니다. 소방관은 불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죠. 우리의 생명도 보호해주고 우리의 재산도 보호해주는 이 불에 맞서서 싸우시는 소방관, 말 그대로 firefighter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수는 노래하는 사람이죠. singer.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writer. 그 다음에 artist라는 이 단어는요, 보통 우리가 예술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을 그린 화가를 나타낼 때도 artist 사용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또 뒤에서 어휘 살펴보시다가요, 화가를 나타내주는 단어 하나 더 나올 텐데요. paint, 색을 칠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paint에 ER을 붙여서 쓰는 painter도요,
화가 나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직업 한번 또 다른 직업군 보시면요. 남자 배우는 actor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여배우는 actress라는 표현 사용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 판매원은 salesman.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는 우리 군인은 soldier. 배를 타는 선원은 항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sail에 or 붙여서 sailor 하면 선원이라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자, 이 직업은요, 말씀드린 대로 그림으로도 그리고 뭐 문장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직업군들 여러 가지 잘 살펴봐 주시면서 머리로 조금 기억 많이 해주시고 암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물건 한번 보실게요. 물건 중에서도 제가 이제 학용품 위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어휘들 보시면요. 이 학용품 등에 관련되어 있는 물건 표현은요. 보통 이것은 누구의 것이니, 이건 무엇이니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건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물건을 물어보면서요. 그 물건의 가격을 같이 묶을 때도 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물건 내의 어휘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필은 pencil이라고 우리가 읽고 쓰고 있습니다. 책상, desk죠. 지우개, eraser. 보통 펜슬, 이레이저는 좀 빠지지 않고 우리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은 북이고요. 이 책 중에서도 교과서를 나타내주는 의미는 textbook이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공책은 notebook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생활에 빠지지 않고 굉장히 필요한 물건이 있죠. 컴퓨터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컴퓨터 소리 나는 대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는 ruler, 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휘입니다. 풀, glue. 그 외에 뭐 거울 같은 단어를 의미할 때는 meter이라고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형은 doll. 모형 비행기는 모델을 붙여서 이때 모델이 모형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델 에어플레인이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장난감차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장난감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toy에 차라는 의미를 붙여서 toy car 하면 장난감차가 되겠고요. 팽이는 탑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함은요, 장구는 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물함이죠. 따라서 lock이라는 잠그다 er 붙여서 locker이라고 하면 사물함이고요. 필통은 펜스 케이스, 마지막으로 가방은 백팩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어휘 중에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감정 문제는 시험에 항상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가끔 간혹 그래도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나오는 문제가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이 감정을 우리가 그래서 이제 찾아주기 위해서는 거의 항상 그림이 나오겠죠. 이 감정 문제도요. 그래서 그림이 주어졌을 때 이 안에 들어갈 말로 뭐 알맞은 것은 소녀가 해맑게 웃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거기에는 소녀가 행복해 보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 happy가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이 중에서도 뭐 cheerful 이런 거 들어가면은 굉장히 활발하고 행복해 보이고 유쾌한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감정에 관련되어 있는 표현 살펴보실게요. 자, 행복한, 유쾌한이라는 단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 중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는 간단한 happy라는 단어 이용해 주겠고요. pleasant도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joyful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enjoyable. 이 enjoyable에서 enjoy가 동사를 즐기다니까요. enjoyable 하면은 유쾌한, 행복한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cheerful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항상 행복한 그런 감정만 느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보시면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라고 할 때 우리가 동사 act가 뭔가 행동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act의 뒤에
알파벳을 IV를 붙여서 active한 활동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슬픕니다. 슬픈은 sad, 우울한은 gloomy. 그리고 날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요. 날씨가 아닌 색깔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파랑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감정에서는 우울한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의기소침한은 depressed라는 비교적 조금 더 긴 어휘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피곤한은 tired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놀라는 surprised, 혼란스러운은 confused, 조심스러운은 careful.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심해 라고 말할 때 be careful 이라는 문장을 또 사용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긍정적인은 positive 라고 읽어줍니다. 그에 반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negative라고도 하고요.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지금 굉장히 당혹감을 느낀다, 당황스럽다라고 할 때는 embarrassed라는 단어 이용해 줍니다. embarrassed라고 하면 당황스러운이고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화가 났어요. upset. 또 몹시 화가 났어요. 조금 더 mad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수위가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화난 angry라는 기본적인 어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부분의 어휘들 살펴보셨습니다. 전부 다 지금 끝난 게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중요한 어휘들과 그 어휘들 외에도 이제 기타 필수 어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휘 공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